어둠이 깊어진 시간, 꿈꾸는 서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칠 책은 헤르만 헤세의 걸작, 데미안입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기를 넘어 인류가 자아라는 심연을 탐구하며 써내려간 가장 아름답고도 치열한 고백록으로 평가받습니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발표된 이 작품은 당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수많은 젊은이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카융의 분석 심리학적 통찰이 녹아있는 이 소설은 우리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이라는 이분법적 세계를 통합하고 참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장엄하게 그려냅니다. 데미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머물러 있는 그 안온한 나를 깨뜨릴 준비가 되었느냐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투쟁 끝에 마주하게 될 당신만의 신은 누구냐고 말이죠. 이제 그 영원한 고전의 첫 문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작가의 생각과 철학을 단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담아낸 한 사람의 인생을 건 고독한 항해의 시작입니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것은 며칠 만에 겪은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어떤 시인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아니, 한 사람의 인생 그 이상인 바로 나 자신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이 던진 소중하고도 위험한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형상을 완성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소중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세계의 모든 현상이 단 한 번, 아주 특별하고도 기적 같은 방식으로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 세계의 그 특별한 교차점 역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길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너무 일찍 걸음을 멈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연이라는 같은 자궁에서 똑같은 생명의 알로부터 나왔죠. 하지만 그 알을 깨고 나와 무엇이 될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람이 되지 못한 채 물고기나 개구리로 머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본능에 갇혀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인간이 되려는 뜨거운 열망이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때 탐구자였고 지금도 탐구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별이나 책 속에서 답을 찾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내면의 피가 속삭이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들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하고 혼란스럽고 광기와 꿈의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사랑하는 모든 이가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자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온전히 끝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대로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둔하고 어떤 이는 영리하지만 우리는 모두 인간이 되라는 자연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의 찌꺼기를, 머나먼 과거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죽을 때까지 몸에 달고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사람이 되지 못하고 침팬지나 도마뱀의 수준에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자연이 인간을 향해 던진 하나의 시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나의 유년 시절은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그 기억의 시작은 10살 무렵 내가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세계는 나에게 너무나 친숙한 부모님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은 아주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집이라는 지붕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었죠. 이 세계는 밝고 깨끗하며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온화한 부모님의 목소리와 엄격한 도덕, 그리고 경건한 기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침이면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에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세계에는 내일과 미래로 이어지는 고든 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고해성사가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밝고 정결한 세계 속에 머물러야 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품위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집안에도 또 다른 세계가 함께 숨 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번째 세계는 완전히 다른 냄새와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거칠며 위태로운 비밀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 세계에는 하녀들과 불황자들, 도살업자와 술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술집에서는 거친 욕설과 싸움 소리가 들려왔고 거리에는 유령 같은 소문과 범죄의 소식이 떠돌았습니다. 도살장에서 나는 비릿한 피냄새, 가죽 공장의 쾌쾌한 악취, 그리고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이웃집 여자가 귀신을 보았다는 서늘한 이야기들이 그 세계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계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속한 밝은 세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나는 이 어두운 세계가 바로 내 집 담장 너머, 아니, 어쩌면 우리 집 부엌문이나 하녀들의 방 안까지 깊숙이 침범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당연히 밝은 세계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질서 속에 머물렀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자꾸만 저 금지된 세계를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밝은 세계의 공기는 너무나 깨끗했지만 때로는 그 무미건조함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곤 했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어두운 세계의 유혹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걸, 혹은 그 세계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두 세계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라는 좁은 경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밀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기묘하게 뒤섞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한쪽 발은 따뜻한 거실 카펫 위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나의 시선은 늘 어두운 골목길 너머 금지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유년 시절을 지배하던 기묘하고도 불안한 풍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나는 이웃집 아이들 2명과 함께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른바 거리의 아이들로 내가 속한 밝은 세계보다는 저 어두운 세계에 훨씬 가까운 친구들이었죠. 우리는 평소처럼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프란츠 크로머. 그는 나보다 서너 살 많았고 양복점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보다 힘이 셌고 어른 흉내를 내며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앞바다 같은 넓은 어깨와 거친 말투는 나를 주눅들게 했지만 동시에 그가 가진 그 비도덕적인 자유로움이 나를 매료시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신이 했던 나쁜 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상점에서 담배를 훔쳤다 했고 누군가는 학교 기물을 파손했다며 영웅담처럼 늘어놓았죠. 나는 그 사이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밝은 세계의 모범생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거친 일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내가 결코 나약한 겁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나 역시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죠. 그때 나의 입에서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나도 하나 있어. 코너 근처에 있는 과수원에서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거든. 밤이었는데 주인한테 들키지 않고 아주 완벽하게 해냈지. 나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무를 탔는지, 사과가 얼마나 달콤했는지, 도망칠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아이들은 나의 이야기에 흥미를 보였고, 나는 잠시나마 그들의 중심에 선 것 같은 우쭐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프란츠 크로머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하느님께 맹세할 수 있어? 나는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로머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과수원 주인이 누군지 알아? 바로 밀러 씨야. 그는 어제 누군가 자기 과수원을 털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 그리고 도둑을 잡는 사람에게 보상금 2마르크를 주겠다고 약속했어. 내가 지금 가서 밀러 씨에게 내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나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가상의 영웅담이 단 한순간에 나를 올가매는 올가미로 변한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제발 말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나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나는 그저 비굴하게 자비를 구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로머는 나를 비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내 입을 막아봐. 내일 오후까지 2마르크를 가져와. 그럼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만약 가져오지 않으면 밀러 씨가 내 집으로 찾아가게 될 거야. 나는 그 길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던 그 따뜻한 공기,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온화한 목소리, 아버지가 읽으시는 신문 넘기는 소리까지 이 모든 밝은 세계의 조각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저녁 식사 자리의 평화로움은 나에게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평화로운 낙원에서 추방당했으며 이제 프란츠 크로머라는 어두운 그림자 아래서 숨죽여 살아야 한다는 가혹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 사소한 거짓말은 나의 세계를 무너뜨린 거대한 파국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유년 시절 그 순수했던 빛의 세계와 영원히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츠 크로머는 나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나의 영혼을 쥐고 흔드는 가혹한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어김없이 교문 근처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나직하게 휘파람을 불면 나의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소리는 나에게 이리로 와서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는 악마의 호출과도 같았죠. 그가 요구한 2마르크, 10살짜리 아이에게 그 돈은 세상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속한 밝은 세계를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의 저금통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꺼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나에게 심어준 신뢰와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 손으로 부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금통에 든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지만
크로머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크로머의 손에 쥐어줄 때마다 나는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해방에 불과했습니다. 크로머는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면 나의 노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 집에 심부름을 시켰고 때로는 길거리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의 노예였습니다.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어둠의 세계 속으로 점점 더 깊이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학교 생활을 물으셨고 어머니는 사랑 가득한 눈길로 나의 접시에 고기를 얹어주셨습니다. 그 평화롭고 거룩한 풍경 속에서 나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 따뜻한 식탁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나의 몸 안에는 크로머의 협박과 나의 거짓말, 그리고 훔친 돈들이 시커먼 오물처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볼수록 나의 내면은 더욱 비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속이고 있었고 그분들의 신성한 세계를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발 아래 엎드려 울며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타락을 감추기 위해 더 큰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프란츠 크로머가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빛의 세계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어둠의 밑바닥을 기고 있는 기묘한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절규였고 출구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타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작고 가련한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프란츠 크로머라는 지옥에 갇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 학교에 새로운 전학생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이라고 했고 나보다 상급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금세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는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데미안에게서는 아이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서투름이나 소란스러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진 낯선 별에 두고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무언가를 깊이 꿰뚫어보는 듯 했고 그 앞에서는 누구든 자신의 비밀을 들킨 것 같은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는 아이라기보다는 어른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단순히 어른스럽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고대인 같기도 했고 성별을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여신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집단 속에 섞여 있었지만 결코 그 일원이 되지 않는 고고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는 여느 때처럼 크로머에게 불려나갈 공포에 떨며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미안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 곁으로 조용히 걸어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싱클레어, 너와 잠시 걷고 싶은데 괜찮을까? 나는 당황했습니다. 전교생의 주목을 받는 그가
왜 나 같은 아이에게 말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우리는 나란히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날씨나 수업 같은 평범한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마치 나의 심장 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말을 던졌습니다. 너는 지금 무언가를 아주 무서워하고 있구나. 그렇지? 그 한마디에 나의 온몸은 얼어붙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선생님도 알아채지 못한 나의 깊은 절망을 이 낯선 전학생은 단번에 읽어내버린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집요하지 않았지만 나의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과 다시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공포가 내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데미안은 나의 침묵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직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프란츠 크로머의 비열한 웃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자비로움이면서도 동시에 나를 시험하는 듯한 서늘함이 공존하는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 현관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겨진 오래된 석조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새 모양의 문장이었습니다. 저 새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니? 그의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미안은 그 새를 가만히 응시하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저 새가 너를 찾아가게 될 거야. 그때 너는 진정한 너를 만나게 되겠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가 사라진 길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일상을 지옥으로 만든 크로머라는 어둠 외에 이제 내 삶에는 데미안이라는 또 다른 거대하고 신비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구원이었을까요?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나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데미안과 함께 걷던 그날 이후 나의 머릿속은 온통 그가 던진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그가 성경 속 카인에 대해 했던 이야기는 내가 평생 믿어온 밝은 세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카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자 하느님께 저주받은 낙인이 찍힌 비겁한 자로 기억합니다. 나 역시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데미안은 그 이야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데미안은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싱클레어, 너는 정말 카인이 그저 비겁한 살인자라고 생각하니? 그가 받은 그 표식이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을까?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데미안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경은 승리자들의 기록일 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어쩌면 겁쟁이들이 만들어낸 변명일지도 몰라. 잘 생각해봐. 카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강했고 용기가 있었으며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백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의 얼굴에 있었다는 그 표식은 하느님이 내린 벌이 아니라 그가 가진 특별한 기질과 지적인 우월함을 뜻하는 것이었을 거야. 데미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하고 독립적인 존재를 마주하면 공포를 느끼지. 그리고 그 공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를 악마로 몰아세우는 거야. 그들은 카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당당함을 견딜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에게 표식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가 하느님께 저주받았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지. 사실 그들은 카인이 무서웠던 거야. 그가 언제든 자신들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프란츠 크로머, 그리고 그에게 휘둘리던 나약한 나의 모습이 카인과 그를 두려워하던 겁쟁이들의 모습에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은 마치 나의 속마음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카인의 후예들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 그들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의문을 제기하지.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표식을 가졌다고 부르며 멀리해. 하지만 진짜 삶은 바로 그 표식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의 말은 나에게 단순한 해석을 넘어선 구원처럼 다가왔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어두운 세계에 대한 동경, 그리고 밝은 세계의 규칙을 어겼을 때 느꼈던 그 이름 모를 해방감이 사실은 나 역시 표식을 찾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성경의 글자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믿어왔던 도덕과 질서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모래성인지를 일깨워 주었죠. 그날 밤 나는 다시는 예전처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내면에는 데미안이 심어놓은 새로운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세계를 부정하는 의심의 싹이자 동시에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위험한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카인의 표식,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고독을 견디며 자신을 찾아가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훈장이었습니다. 데미안과 카인의 이야기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눈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프란츠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에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었죠.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크로머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골목길에서도 학교 교문 앞에서도 그 비열한 휘파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더 큰 함정을 파놓고 나를 기다리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나를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마침내 그 지옥 같은 사슬에서 풀려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길에서 우연히 데미안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싱클레어, 이제 크로머가 너를 괴롭히지 않지?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데미안이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는지, 그가 크로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은 나의 당혹감을 읽은 듯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저 그와 이야기를 좀 나누었을 뿐이야. 그는 이제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자유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덤덤해서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언가 강력하고 신비로운 힘을 썼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나를 대신해 어둠과 싸워주었고 그 승리를 나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해방감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그 따뜻하고 정결한 공기, 부모님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마치 천국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쏟아냈습니다. 거짓말, 훔친 돈, 크로머의 협박,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처절한 어둠까지. 나의 고백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고 부모님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듯 나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안전하게 안착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평화가 찾아왔고 밤마다 나를 괴롭히던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기묘한 사실은 나를 이 지옥에서 구해준 데미안에게 나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는 내가 속한 이 평화롭고 안온한 세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착한 아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데미안이 일깨워준 카인의 표식이나
선과 악에 대한 의문들은 잠시 덮어두기로 했죠. 나는 그저 이 평범하고 밝은 일상이 영원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찢어진 세계는 결코 예전처럼 완벽하게 붙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는 해방되었지만 동시에 데미안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마음의 빚으로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크로머의 마수에서 벗어난 뒤 나는 한동안 부모님의 밝은 세계 안에서 안온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나를 사춘기라는 경랑 속으로 밀어넣었죠. 내 몸과 마음에는 낯선 변화들이 찾아왔고 예전에 순수했던 복종은 서서히 의심과 반항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 무렵 나는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 교리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막스 데미안. 그는 예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죠. 목사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도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죽기 직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끝까지 예수를 조롱하며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권선징악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데미안은 나를 불러 세우고는 평소처럼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싱클레어, 너는 방금 그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나는 그 회개했다는 도둑이 왠지 비겁해 보여.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겁에 질려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구걸하는 게 정말 훌륭한 일일까?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죽어간 그 나쁜 도둑이 훨씬 더 성격 있고 품이 있지 않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속이지 않았고 자신이 걸어온 삶의 책임을 지며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의 말은 성스러운 성전의 벽을 허무는 망치 소리처럼 내 귓가에 울렸습니다. 데미안은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밝음과 선만을 대변해. 하지만 세상은 밝음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잖아? 어둠도, 추함도, 잔인함도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의 절반이야.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절반을 사탄의 것이라고 밀어내기만 할까? 우리는 이 세계 전체를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신이 필요해. 밝음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는 신이면서 동시에 악마인 그런 존재 말이야. 그날 이후 나는 부모님의 식탁에서 드리는 기도가 예전처럼 경건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데미안의 말대로 내가 속한 이 밝은 세계는 진실의 절반을 가리고 세워진 위태로운 성벽 같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어두운 욕망과 충동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분명 사탄의 유혹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나의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가장 생생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며 억누르는 것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은 나에게 독립적인 자아의 씨앗을 다시 한번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정해준 선과 악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세계를 통째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세계에 완벽하게 안착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영혼은 다시금 고독한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밝은 세계의 자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어둠까지 껴안은 온전한 인간이 될 것인가. 데미안이 던진 그 도발적인 질문은 나의 유년 시절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의 알은 다시 한번 안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데미안과 종교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감춰진 절반에 대해 대화를 나눈 이후로 나의 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하지만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대한 지각 변동과도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애로운 목소리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밝고 정결한 세계의 주인이자 내가 평생을 우러러보며 담고 싶어 했던 완벽한 도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아버지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아버지는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눈앞에 앉아 계신 분은 그저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계신 그 정의로움, 그 정돈된 질서들이 사실은 세상의 비릿하고 거친 진실들을 외면한 채 세워진 얇은 유리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데미안처럼 세상의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아버지가 지키려 애쓰시는 이 밝은 세계가 사실은 얼마나 좁고 위태로운 울타리인지를 말입니다. 그 순간 나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유년 시절을 지탱해온 마지막 탯줄이 잘려나가는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했고 존경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분의 품 안에서 완벽한 평화를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미안과 나누었던 그 위험한 대화들, 선과 악의 경계선 위에서 느꼈던 그 아찔한 전율들을 아버지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부모님의 세계라는 안락한 항구를 떠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거친 바다로 나 홀로 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였지만 동시에 지독한 고독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독립이란 단순히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세계를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요.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프란츠 크로머가 나를 어둠으로 끌어당겼다면 데미안은 나를 이 안온한 요람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식탁 밑으로 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나의 손은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깨끗하게 씻겨 있었지만 나의 영혼은 이미 금지된 과실을 맛본 뒤였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순수했던 무지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안에는 나만의 길을 가려는 작고 날카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정원을 망가뜨릴지도 모르는 위험한 생명력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품어야 할 첫 번째 독립의 통증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를 키워준 세계와 작별하며 홀로 서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유년 시절을 지탱하던 따뜻한 지붕을 떠나 나는 낯선 도시의 하숙집으로 옮겨왔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져 홀로 서게 된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습니다. 데미안도 부모님의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지독한 공허함과 마주해야 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착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데미안처럼 표식을 가진 당당한 카인의 후예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빛과 어둠 사이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정체 모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 선배인 알폰스 백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때가 묻은 거칠고 냉소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물었죠. 너도 인생의 맛을 좀 알고 싶나? 그를 따라 처음 발을 들인 선술집의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거친 욕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시큼한 술 냄새. 그곳은 내가 평생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어두운 세계의 심장이었습니다. 나는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불길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내 안의 공허함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나는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지 않은 일들을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애썼죠. 그것은 예전 프란츠 크로머 앞에서 했던 비겁한 거짓말과는 또 다른 나 자신을 향한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학교 수업을 빼먹고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밤늦게 취해서 하숙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거울 속에 나는 낯선 괴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피부는 생기를 잃었으며 입술에서는 냉소적인 미소만이 흘러나왔죠. 나는 부모님께 거짓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아무 문제 없다는 파렴치한 내용들이었죠. 편지를 쓸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술을 마시면 그 죄책감도 금세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타락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이 방황이 나에게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즐거워서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를 짓누르는 고독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데미안이 말했던 자아나 운명 같은 단어들은 이제 나에게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평범하고 천박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투쟁도 신성한 성찰도 없는 무의미한 소모뿐인 삶. 나는 나를 사랑해준 모든 세계를 배신했고 나 자신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깊은 밤 술집 구석에서 취기에 절어 천장을 바라볼 때면 문득 데미안의 눈빛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던 그 고요한 시선. 만약 지금 그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그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는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빛을 찾기 위한 산고가 아니라 그저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가 풍기는 비참한 어둠이었습니다. 나의 알은 깨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통 시궁창 같은 타락의 냄새로 진동하던 어느 늦겨울의 오후였습니다. 나는 여느 때처럼 냉소적인 표정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죠. 그런데 공원 한쪽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호리호리한 체구에 우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지적이면서도 성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그녀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거대한 종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단테가 평생 가슴에 품고 찬양했던 그 영원한 여인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었죠. 그녀는 나에게 단순한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짓밟고 외면했던 밝은 세계의 화신이었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잃어버린 고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선술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알폰스 백과 같은 친구들과의 천박한 농담도 단칼에 끊어버렸죠. 나는 다시금 정결한 옷을 입었고 흐트러졌던 생활 습관을 바로잡았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세운 성소, 그곳에 모신 베아트리체라는 등불을 지키기 위한 나만의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고 사색에 잠겼습니다. 부모님의 집에서 느꼈던 그 안온한 평화와는 결이 다른 훨씬 더 치열하고 의식적인 평화였습니다. 나는 스스로 나의 영혼을 씻어내며 썩어가던 알 속에서 다시 생명의 기운을 길어 올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화가도 아니었고 그림을 배운 적도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성스러운 이미지를 어딘가에 박제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얀 종이 위에 색을 칠하며 오직 그녀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나에게 일종의 기도였습니다. 붓끝을 타고 흐르는 색채들은 나의 방황을 위로했고 나의 죄를 씻어주었습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하고 종이를 찢어버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아트리체의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나의 내면도 그만큼 투명해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내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멀리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별이었고 나의 타락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라는 가상의 이상향을 통해 나 자신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고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술집에서 느끼던 그 비참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울타리였고 내 안의 빛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경건한 침묵이었습니다. 나는 베아트리체를 통해 나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인간이 되려는 뜨거운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데미안은 내 곁에 없었지만 나는 내 힘으로 나의 표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춘기는 그렇게 타락의 늪을 지나 지독하리만큼 정결한 이상향의 숲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색을 칠하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내 안의 베아트리체를 현실로 불러내려 애썼죠. 마침내 어느 늦은 밤 나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드디어 초상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나는 벽에 그림을 붙여두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서 그림 속의 얼굴도 함께 숨을 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 나는 공원에서 보았던 그 우아한 여인, 베아트리체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림 속의 얼굴은 내가 알던 그녀의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성의 것이기도 했고 동시에 남성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이다가도 수만 년을 살아온 노인처럼 깊은 지혜를 머금고 있었죠. 나는 홀린 듯 그림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눈동자와 마주하는 순간 나의 심장은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베아트리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막스 데미안이 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의 눈빛, 그 오만하면서도 자비로운 미소, 그리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서늘한 기운이 종이 위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결하게 지켜내려 했던 베아트리체의 얼굴 뒤에 데미안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데미안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던 그 이미지는 어느 순간 다시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데미안도 베아트리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찾아 헤매던 그 이상향의 얼굴은 결국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선과 악, 나의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미래의 운명이 그 초상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베아트리체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고 데미안은 나를 이끌어주는 안내자였음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마주해야 할 존재는 바로 이 그림 속에 있는 참된 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그림 속의 나를 향해 나직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서 왔니? 그림 속의 눈동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새가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었고 나를 이끄는 운명의 표식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나 자신과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얼굴 속의 얼굴, 그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고 마침내 마주한 나의 영혼은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무엇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알은 이제 안쪽에서부터 완전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겨져 있던 그 오래된 석조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부리와 매서운 눈매를 가진 매, 혹은 매와 비슷한 새의 형상이었죠. 나는 꿈에서 깬 뒤에도
그 이미지를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붓을 들어 그 새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린 새는 황금빛 머리를 가진 거대한 매였습니다. 그 새는 마치 푸른 지구를 박차고 솟아오르려는 듯 거대한 알껍데기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었죠. 나는 그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나는 그 그림이 반드시 그에게 닿아야만 한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나의 책상 위에는 낯선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미안이 보낸 답장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고 그 안에는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든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니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나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안온한 유년의 세계, 부모님이 만들어준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세계를 내 손으로 부수어야 한다는 가혹한 선언이었습니다. 파괴 없이는 탄생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단단하고 매끄러운 껍질을 안쪽에서부터 쪼아 깨뜨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데미안은 새로운 신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아브락사스. 나는 도서관을 뒤져 그 이름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아브락사스는 아주 오래된 고대의 신으로 신적인 것과 악마적인 것을 동시에 품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천사와 악마라는 양극단의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긍정하는 신. 그것은 데미안이 예전에 말했던 절반의 신이 아닌 세계의 전체를 대변하는 진정한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전율했습니다.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던 그 이름 모를 충동들, 밝은 세계의 도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어두운 욕망들조차 사실은 아브락사스라는 거대한 존재의 일부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어둠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의 방황도, 나의 고독도, 나의 투쟁도 모두 알을 깨고 나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한 착한 아이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나는 나의 세계를 파괴하고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오르는 고독한 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이 나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의 운명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데미안이 보내준 아브락사스라는 이름은 내 영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그 불길은 정처 없이 흔들렸고 나는 여전히 고독한 방황 속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저녁, 나는 정처 없이 걷다 작은 교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평소 내가 듣던 경건한 찬송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지의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신음 같기도 했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울부짖음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기묘하고도 압도적인 선율에 이끌려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뒤 나는 그 남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스토리우스. 그는 몰락한 목사의 아들이자 인간의 영혼 속에 깃든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기묘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의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화로가 있었고 그 안에는 장작불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꽃을 가만히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죠. 불꽃을 바라보게, 싱클레어. 무언가 보이지 않나? 자연의 모든 형상은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네. 저 불꽃이 춤추는 모양, 구름이 흘러가는 길, 나무의 옹이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우리 영혼의 투영일 뿐이지. 저 불꽃 속에서 자네의 운명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네. 나는 그의 곁에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끊임없이 모양을 바꾸며 일렁였고 그 붉은 빛 속에서 나는 내가 그려왔던 매, 그리고 데미안의 눈빛, 베아트리체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내가 찾고 있던 아브락사스에 대해 더욱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아브락사스는 빛과 어둠이 하나인 존재라네. 그것은 파괴를 통해 창조로 나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지.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고 악을 배척하려 하지만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 모든 혼돈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네. 음악도 그림도 자네의 고통도 모두 그 거대한 조화의 일부일 뿐이라네.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오르간 소리보다 더 깊은 공명을 일으켰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나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목소리를 듣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싱클레어, 자네만의 길을 가게.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에 자네를 가두지 말게. 자네 안에 아브락사스가 이끄는 대로 저 불꽃처럼 자유롭게 타오르게. 나는 그날 밤 오르간의 장엄한 잔향과 타오르는 불꽃의 온기를 가슴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방황을 이해하고 나의 어둠을 긍정해주는 스승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나의 알은 이제 더욱 넓은 세계를 향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피스토리우스와 보낸 시간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불꽃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내 안의 아브락사스를 깨워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에게서 묘한 위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대의 지혜와 신화에 해박했지만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과거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라진 신들의 이름을 읊조리고 낡은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 애썼죠. 하지만 나의 갈증은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나는 과거의 유산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나만의 미래를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불꽃 앞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참아왔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피스토리우스, 당신이 말하는 그 모든 지식은 결국 골동품 같아 보여요. 당신은 그저 과거의 도서관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가야 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나의 말은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끌어준 스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칼날이었죠. 피스토리우스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꽃에 비친 그의 얼굴은 갑자기 아주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답했습니다. 맞네. 싱클레어, 자네 말이 맞아. 나는 그저 지나간 것들의 안내자일 뿐이지. 자네는 이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을 보고 있군. 이제 자네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은 모양이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이란 우리가 강을 건널 때 타고 가는 뗏목과 같다는 것을요.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은 버려두고 홀로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뗏목을 어깨에 메고 길을 가려 한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나는 그를 떠나왔습니다. 그것은 프란츠 크로머를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크로머가 공포였다면 피스토리우스는 사랑이자 존경이었기에 그를 넘어서는 일은 나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만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뒤에 찾아온 것은 지독하리만큼 투명한 고독이었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나를 대신해 불꽃을 해석해줄 스승도 길을 가리켜줄 안내자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내 안의 나침반만을 믿고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며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로소 데미안이 왜 그토록 고고한 고독 속에 머물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제자가 아닌 오직 나 자신의 운명을 책임지는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였습니다. 나의 알은 이제 완전히 깨졌고 나는 비로소 나의 날개로 허공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를 떠나 홀로 걷던 시기, 나의 내면은 지독한 고독과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나약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는 수련의 시간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교의 급부였던 크나우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창백하고 병약한 소년이었는데 성적인 충동을 억누르고 영적인 순결함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찾아와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싱클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니? 너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안다면서 나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줘. 나는 더 이상 이 더러운 욕망들을 견딜 수가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과거 프란츠 크로머에게 협박당하던 나의 공포와 베아트리체를 통해 정결해지려 애쓰던 나의 처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그와 함께 주저앉아 울었겠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크나우어, 너 자신을 억누르려 하지 마. 내 안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어봐.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욕망조차 사실은 너라는 존재의 일부야. 그것을 부정하는 한 너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어. 그날 밤 나는 기묘한 환청에 이끌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고 발길은 홀린 듯 숲속에 낡고 버려진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 차갑고 어두운 건물 구석에서 나는 떨고 있는 크나우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는 나를 밀쳐내며 울부짖었지만 나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나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를 집으로 돌려보낸 뒤 나는 캄캄한 밤길을 홀로 걸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크나우어를 찾아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내 안에 깃든 운명의 힘이 나를 그곳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데미안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나를 크로머의 지옥에서 구해냈을 때 그 역시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누군가에게 구원자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부르는 명령에 따르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데미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이마에 새겨진 카인의 표식은 이제 나를 고립시키는 낙인이 아니라 길 잃은 영혼들을 알아보게 하는 숭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운명을 책임지고 타인의 운명까지 껴안을 수 있는 단단한 자아를 가진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알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고 나는 그 파편들을 딛고 서서 저 멀리 다가오는 더 큰 운명의 폭풍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세상을 떠돌면서도 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안주한 적이 없었죠. 나의 내면은 언제나 그 얼굴 속의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내가 베아트리체라고 불렀고 데미안의 눈빛에서 보았으며 마침내 내 안에서 발견했던 그 신비로운 형상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데미안이 살고 있다는 도시의 거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나의 발길은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당기는 것처럼 어느 조용한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주변을 압도하는 고요함과 기품이 감도는 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데미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내가 그토록 정성껏 그렸던 초상화 속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데미안과 닮았으면서도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생명력을 품은 얼굴. 그녀는 어머니이기도 했고 연인이기도 했으며 나를 창조한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 그녀는 나를 마치 아주 오래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듯 인자하고 평온한 미소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렴. 싱클레어.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닿는 순간 나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긴장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험난하고 고독한 길은 모두 이 여인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나는 생전 처음으로 완벽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유년 시절 부모님의 집에서 느끼던 안온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둠까지도 온전히 긍정받는 느낌, 나의 상처가 운명의 훈장이 되는 축복 같은 평화였습니다. 에바 부인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운명이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란다. 너는 내 안의 부름을 따랐고 그 힘이 너를 이곳으로 인도한 거야. 이제 너는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니란다. 너는 표식을 가진 우리들의 일원이 되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통해 나는 나의 삶이 더 이상 파편화된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놓여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나의 꿈이 바로 내 앞에 실현되어 있었으니까요. 나는 마침내 나의 영혼이 쉴 곳을 찾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나의 알깨기는 이 숭고한 만남을 통해 비로소 그 결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에바 부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브락사스의 조화로운 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바 부인과 데미안이 머무는 그 집에서의 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비로소 이 세상에 나 홀로 던져진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집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마에 보이지 않는 표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을 둘러싼 낡은 세계의 껍질을 깨고 나와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 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어떤 시면을 통과해 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깨어있는 자들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에바 부인을 중심으로 모여 앉아 다가올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낡고 비대해진 세계가 이미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 모든 것을 휩쓸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데미안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가장 두려워한단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좁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주하려 하지. 하지만 곧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걸어본 사람들만이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에바 부인은 우리를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씨앗들이지. 폭풍이 지나간 뒤에 돋아날 새싹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고독과 투쟁을 견뎌내야 하는 거란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내가 겪어온 그 수많은 방황과 고통, 프란츠 크로머의 협박과 베아트리체를 향한 동경, 그리고 피스토리우스와의 착별까지 그 모든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고독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정해놓은 밝은 세계에 안주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내면에 깃든 아브락사스를 긍정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형제를 만난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그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말할 수 없는 평화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이해해주는 동료들이 있었고 내 안에는 나를 이끄는 운명의 표식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부름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파괴일지 아니면 새로운 탄생일지 알 수 없었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의 운명이든 기꺼이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알은 이미 깨졌고 우리는 이제 거대한 하늘을 향해 날갯짓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1914년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겁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햇살 아래서 우리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지 밑바닥에서부터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데미안이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마침내 시작되었어. 구름 속에 뭉쳐있던 그 거대한 에너지가 이제 폭발하려 하고 있어.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닐 거야. 낡은 세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새로운 형상을 찾으려는 산고가 시작된 거지. 그의 말대로 며칠 뒤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거리의 풍경은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광기에 젖어 환호했고 젊은이들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왜 죽음의 구덩이로 향하면서 저토록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깨달았습니다. 그들 역시 나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지금까지 너무나 좁고 지루한 일상이라는 껍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목적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었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운명이 찾아오자 비로소 자신이 공동체의 일부임을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흐름 속에 놓여 있음을 느끼며 해방감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에바 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나의 이마에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싱클레어, 내 안의 목소리를 잊지 마렴. 어떤 폭풍 속에서도 너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제 너의 운명을 마주하러 가렴. 나는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어떤 어두운 세계보다도 잔인하고 참혹했습니다. 도처에서 비명이 들리고 대지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포화 속에서도 나는 기묘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와 함께 참호 속에 엎드린 수많은 병사의 얼굴에서 나는 예전에 데미안에게서 보았던 그 표식의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 본연의 자아와 대면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아브락사스의 이름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생의 가장 치열한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거대한 생명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세계라는 거대한 알을 깨뜨리는 망치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 갔지만 그 파괴의 틈새로 새로운 시대의 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개인이 아닌 인류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일부로서 고통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차가운 참호 속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나는 에바 부인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에서 역시
총을 들고 서 있을 데미안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었지만 영혼의 끈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의 소멸이 곧 세계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빗소리처럼 쏟아지는 탄환들 속에서 나의 운명이 마침내 거대한 대양과 합쳐지는 장엄한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새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느 추운 밤, 나는 부상을 입은 채 어두운 전선병원의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오직 환자들의 낮은 신음과 창밖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들려왔죠. 나의 의식은 가물거렸고 육체의 통증은 마치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았던 눈을 아주 천천히 떴습니다. 어스름한 달빛 속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다름없는 그 신비롭고 고요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군인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스승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데미안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싱클레어 기억하니? 프란츠 크로머가 너를 괴롭히던 그 어린 시절을.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야 해. 어쩌면 너는 다시는 나를 직접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싱클레어, 만약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제는 밖에서 나를 찾지 마렴. 너희 내면으로 귀를 기울여봐.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데미안은 에바 부인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부탁하셨어. 너에게 이 입맞춤을 전해달라고. 그는 나의 입술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친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에바 부인의 사랑이자 아브락사스의 축복이었으며 나의 찢어진 영혼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성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곁에 매트리스는 비어 있었습니다. 데미안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나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예전에 나약하고 방황하던 소년 싱클레어는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데미안을 닮아 있었고 에바 부인의 지혜를 품고 있었으며 마침내 나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긍정하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데미안은 결코 외부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나의 가능성이자 내가 마땅히 도달해야 할 나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데미안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의 투쟁은 끝났습니다. 나는 알을 깨고 나왔고 세계를 파괴했으며 마침내 나 자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 누구의 안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나의 길이 되고 내 안의 데미안이 나의 신이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싱클레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저마다의 프란츠 크로머에게 협박당하고 베아트리체를 동경하며 자신만의 알을 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으니까요. 헤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이란 타인이 정해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더라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각자의 데미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당신을 기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찾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은 자연이 이 세상에 던진 단 한 번뿐인 소중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둠은 당신이 더 큰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산고일 뿐입니다. 잠 못 이루던 긴 밤이 지나고 당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새가 힘차게 날아오르길 기도합니다. 꿈꾸는 서재와 함께한 데미안의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평안한 안식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침잠하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